수틀리면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집요. 와, 이거는 정말 헉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감춰졌던 극비 문서들 속에는 세계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서 속엔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극비 문서 읽어주는 남자 극일남 남보람입니다. 1944년 10월 25일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 도중 일본군의 전투 항공기가 미 해군의 항모 전단에 내리꽂힙니다. 이 공격으로 미 항공모함 USS 세인트로는 침몰하고 맙니다. 1945년 5월 4일 이번에는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또다시 일본군의 전투 항공기 다이빙 공격에 의해 미 경순양함 USS 버밍햄이 중파되어 작전 수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신, 경합, 충격, 두려움, 무엇으로 이 사건을 설명해야 할까요? 일본군의 이런 방식의 공격은 인간이 갖고 있던 믿음, 군대가 발전시킨 시스템을 모두 뒤집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극비리에 조사단 위원회를 꾸려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된 극비 문서, 미군 내부의 비밀 보고서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오늘의 극비 문서를 먼저 소개합니다. 디스트로이어 리포트, 구축함 보고서라고 써 있는데요. 1947년 미 해군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제를 살펴보면 무엇을 보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포격, 폭격, 그리고 카미카제로 인한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1년 10월 17일부터 자그마치 1945년 8월 15일까지가 그 보고서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카미카제 공격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함선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극비 문서를 함께 풀어갈 자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수틀리면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집요함으로 전쟁사를 대표해온 대표밀떡 최승병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소개 딱 맞나요? 저 자폭 전문가라고 하니까 순간 헉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요한 만큼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오늘 이 시간 아주 집요하게 남 박사님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 미리 보셨을 텐데요. 카미카제, 여기에도 역사적 기원, 일본인들의 어떤 믿음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당시에는 이걸 카미카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를 읽을 때 음독과 훈독이 있습니다. 이 카미카제는 훈독이죠. 그 뜻을 살려갖고 카미가 신, 카제가 바람.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신풍입니다. 신의 바람이라는 뜻이죠. 당시에는 이걸 음독으로 주로 신푸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푸 특별 공격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건 역사적인 연원이 우리의 고려 말기에 몽골과 우리 고려 연합군의 일본 정벌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죠. 그 당시에 몽골이 이 동아시아에 남은 저 복속하지 않은 일본을 혼내주기 위해서 우리 고려와 함께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해서 수군이 바다 건너 규슈까지는 잘 갔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내륙 공격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때마침 불어온 태풍에 의해서 이 함대들이 대거 침몰되면서 제대로 공격도 해보지 못하고 다시 철수해야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이 여몽연합군 앞에서 이 휘둘려가나 했는데 와, 이 하늘이 우리를 도와서 저 적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람을 이 신푸, 카미카제라고 불렸던 그거에서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존망지추의 위기에서 저 압도적인 양키들을 다시 한번 우리를 굽어살피는 신이 쓸어버리실 거야. 그 희망을 담아서 우리도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카미카제 특별 공격대를 보낸 것이었죠. 이 역사적인 교차점에 있는 극비 문서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또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비밀이 해제된 내부 보고서죠. 문서 표지에 보면 맨 위에
도장이 일단 네. 우리는 이거 없으면 취급을 안 합니다. 네. declassified. 비밀이었다는 거잖아요. 기밀이 해제된 것이고 여기에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들에 대한 51번째 보고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도 물론 수많은 문서들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했는데 51번째 보고서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래프와 그림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선택을 해서 우리 제작진과 박사님과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해왔고 이 시점에서 시청자들은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51번째나 할 보고가 있어? 그 내용이 뭐야? 답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미 해군이 만든 War Damage Report 시리즈의 51번째 보고서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아픈 치부를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참 꺼려지는 일이죠. 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아픈 점,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교훈을 끄집어내는 군대만이 진정 더 강한 군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미군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동안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당연히 미국 해군이 신경 써서 만든 군함들이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공격을 받아보면은 약점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군함들의 약점은 어디였고 적이 그 약점을 어떻게 노리고 들어와서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은 그런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51번째 이 보고서는 그 부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폭격, 그리고 가미가제에 의한 피해를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함포 포탄이나 이 항공 폭탄, 가미가제, 뭐 셋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뭐 비슷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리고 각각의 이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서, 비밀이 해제된 보고서는 크게 세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문서 그룹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 역사유산센터가 있습니다. 이 미 역사유산센터는 미 교육사령부 예하에 있는 곳으로 주로 전쟁과 관련된 전훈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또 하나는 미 해군 역사센터가 그 워싱턴에 있습니다. 이 워싱턴에서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봤고요. 이 워싱턴에 있는 미 역사센터는 우리가 뭘로 잘 아냐면 NCIS라는 미드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그 NCIS 본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미 해군 역사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거든요. 제가 그곳에 한 달 동안 파견 나가 있었고 그때 이 미 해군 피해 보고서 같이 확인을 하고 입수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카미카제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좁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안에 3페이지에 나온 사진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거 그냥 딱 보기에도 카미카제라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공격이었어 하고 우리의 상식을 깨트려 줄 만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함정이 무리했던 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이 배는 구축함이었다가 이제 기뢰부설용으로 조금 개조된 기뢰부설함 아론 월드라는 함정이었는데요. 1945년에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가 고 해역에서 카미카제 공격을 받은 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일본 항공기 6대로부터 이제 카미카제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의 그림, 이 보고서에서 정말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진짜 생동감 있는 그림에다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떤 경로로 카미카제가 접근해 와서 때렸는지 이거 잘 그려놨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112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디테일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112페이지에 보여주는 거는 역시 오키나와 전투에 참가했던 구축함 헤들리가 받은 공격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경우는 세 대의 일본군 항공기가 날아와서 부딪힌 걸 갖다가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궤적을 보시면은 어떤 항공기는 하늘에서 고각으로 꽉 이제 내리꽂히듯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어떤 거는 이제 함정에서 그렇게는 못 맞추고 비스듬하게 쫓아오면서 겨우 받은 이런 모습들도 잘 표현하고 이런 양상들을 갖다가 한눈에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그림 위에다가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3D를 평면의 그림으로 표현한 거네요. 네, 이게 그림과 사진을 함께 곁들여가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잘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현실의 그 생생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참 잘 구성된 리포트 같습니다. 저 같은 문과는 일단 이런 표나 숫자가 나오면 살짝 떨립니다.
이 표는 뭔가 생존율? 네네. 얼마가 침몰하고 어떤 건 살아남았는지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서바이벌 레이시라고 하는데요. 이걸 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보고서가 아무래도 폭격 가미가제 그 보고서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공격받은 구축함들과 그리고 다른 주로 많은 공격 수단이 어뢰 아니면 기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의한 공격을 받은 구축함들이 얼마나 생존율이 달랐는지를 여기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폭격 가미가제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30척이 침몰하고 162척이 생존을 해갖고 84%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외로 네, 생존율이 꽤 높네요. 높습니다. 네. 어. 반면에 어뢰나 기뢰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27척이 침몰하고 21척이 살아남는 그 생존율이 44%,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나 진주만 같은 영화를 보기 때문에 네. 카미카제 공격이나 아니면 항공기에 의한 배공격, 이것은 100% 침몰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기뢰 같은 그 발사체에 대한 피해가 훨씬 더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이 일본군의 어뢰나 기뢰는 굉장히 위력이 강했습니다. 일본군의 이 결전병기 중에 하나가 산소어뢰지 않습니까? 네. 일본군의 어뢰는 이 지름도 굉장히 크고 앞에 작양량도 많아갖고 또 이거는 흘수선 아래 취약한 부분을 직격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함체가 완전히 두동강 나거나 침수 계획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을 해서 금세 침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반면에 일본군의 항공기들은 아무래도 위력이 좀 약했습니다. 폭탄 자체도 이렇게 많이 싣지 못했고, 그래서 항공폭탄의 효과도 제한적이었고, 포격은 오히려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전함같이 큰 대포들이 이제 쏘면은 네. 이 단거리에서 구축함같이 작은 표적을 맞추다 보면은 이게 직사로 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구축함을 이 딱 상공에서 이렇게 고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맞고 그대로 뚫고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에는 그 대파를 당했어도 밑에 선체는 멀쩡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총상 입으면 관통상이 오히려 경상인 경우랑 비슷한 거군요. 맞습니다. 안에서 해집고 나오면 죽을 확률이 크지만은 오히려 깔끔하게 통과요. 관통하면은 살아남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 보고서에 나오는 것 중에 유명한 그 존스턴함, 이게 그 유명한 야마토의 일격을 맞은 함이거든요. 아하. 근데 야마토의 그 거대한 일격도 이게 그냥 상부 구조물을 뚫고 지나가 버려갖고 이 함 자체는 굉장히 오래 버텼습니다.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네요. 네. 강력한 탄일수록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침몰시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군요. 네, 오히려 작은 표적은 오히려 큰 대포로는 피라미드를 잡는 게 더 힘들다라는 그런 사실도 좀 담겨 있고요. 또 이제 카미카제 공격에 대해서는 이 카미카제 공격이 생각만큼 위력이 강하지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카미카제도 물론 정확하게 상공에서 고각으로 그대로 운동에너지를 실어서 내리꽂으면은 큰 피해를 입었겠지만은, 이 카미카제를 모은 조종사들이 대부분 숙련도가 낮은 신병들이 많았거든요. 이 병사들은 겨우 조종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고각으로 내리꽂는 거는 엄두도 못 냈고 그냥 겨우겨우 아까 보신 것처럼 옆으로 다가가서 겨우 쿵 부딪히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이 운동 에너지가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에 약간만 피해만 주고 이 장갑을 뚫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미카제 공격으로 인해서 침몰된 사례가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도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카미카제 공격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 침몰한 사례는 거의 없고 네. 여기에 보면 부력이나 아니면 다른 제2의 원인, 제3의 원인에 의해서 침몰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게 뭐 고각에서 내리꽂는 포탄 같은 경우는 직격하게 되면은 이 상부 장갑을 뚫고 이게 탄약고라든가 이런 쪽에 장렬을 해갖고 유폭을 일으켜서 한꺼번에 함이 두동강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미카제는 확실히 그런 이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선체 일부에 화재를 일으키거나 구멍을 조금 내갖고 그러면 일부 격실이 물이 차들어오겠죠. 물이 올라오는구나. 물이 차들어오면서 거기 부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빨리 데미지 컨트롤이 돼서 네. 밀폐가 되면은
함이 그래도 부력을 상실했지만 떠 있는 것이고 살아남는 것이고 만약에 그 초동 조치에 실패했으면은 계속 물이 차들어오면서 조금 있다가 침몰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부력을 상실해 침수당한 경우가 6건이 보고가 돼 있는데 뭐 다들 오키나와에 대규모 특공이 벌어졌을 때 약 1,500톤에서 2,000톤 되는 구축함들이 대체로 그 정도 됐고요. 네. 그 밖에 뭐 구조적인 파괴로 인해서 침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중에서 숙련된 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갖고 고각으로 구조적으로 손상을 크게 입혔을 때 나오는 경우고 이게 뭐 탄약고 유폭으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지금 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자면 카미카제 공격은 일단 운동 에너지 공격이고 그 운동 에너지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크지 않았다. 네. 그 운동 에너지가 구조의 상실이나 아니면 부력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에 침몰했고 운이 좋으면 화약고에 들어가서 폭발한 에너지로 침몰한 네. 경우가 많았던 거군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는 굉장히 드물었다. 드물었다. 네. 그래서 생각만큼은 크게 피해를 못 주고 생존율이 높았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전투기 한 대, 이게 뭐 애들 껌값도 아니고 거기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그 인력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겠으며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명이 소중하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합리적, 비윤리적 결정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걸 뭐 윤리적으로 우리가 정당화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합리적으로만 보더라도 조종사 양성하는데 큰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당연히 여러 번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인명을 대하는 태도인 것인데 네. 일본은 전쟁 말기에 급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남는 게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천황폐하를 위해서 이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충이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계속 밀어붙인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전혀 이 효과도 불확실한 그리고 효과도 불확실한. 네, 이런 방법으로 인력을 소모한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평가하고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폭탄을 떨구는 것보다는 정확하다. 그렇죠. 그 정도의 효과 정도 외에는 다른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역시 일본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미 미국에게, 넘사벽 미국에게 어마어마한 열세에 지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방공망은 점점 더 강화되고 거기에 전투기들도 어마어마하게 뜨면서 함대 접근조차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이 정석대로 우리가 접근을 해갖고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어뢰를 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타격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뭐 죽음을 각오하고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부딪혀 보자. 그냥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갔던 것이죠. 하지만 어쨌건 이것이 일종의 이 시대의 어떤 정밀 유도 무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해서 이것이 이 심리적 충격 플러스 그런 물리적 충격까지 같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미군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짐작을 해놨습니다. 일본군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짐작을 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게 뭐 미국 언론에서 도대체 이런 미친 공격을 하는 저놈들은 뭐냐, 역시 야만인들이다 하는 그런 언론 기사가 들끓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사실 일본의 해군력은 사실상 그 1944년 10월 레이테만 해전에서 거의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정예 조종사들을 비롯해서 뭐 대부분의 유의미한 전력은 휩쓸려 갔고 그때 레이테만 해전에서부터 일부 시행되고 1945년 4월부터 전개된 오키나와 상륙작전에서 진짜 대규모의 이 카미카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발악을 진짜 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역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해상을 공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폭격, 어뢰 공격, 기뢰 등등 다양한 폭발 수단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인명의 피해가 없을 것인데 아군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데 다른 것을 투하할 생각은 못 해본 건가요? 아니면 안 한 건가요? 이미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미? 네. 이 당시 뭐 특히 이제 일본군이 어뢰가 강하다고 하지만은 어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뇌격기, 이걸 싣고 가는 뇌격기는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공으로 잠입해야 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 미국 함대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전투기들의 방어망을 뚫기도 힘들고 설령 뚫었다 하더라도 이 함포들의 이 당시 미국은 함포마다 이 신관을 갖다가 근접 신관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네.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가까이만 가도 그 안에 있던 레이더가 작동을 해서 빵 터지면서 파편을 흩뿌려서 격추시킬 수 있는 이 근접 신관을 대량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 절망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카미카제의 대안이라고 해도 또 다른 자폭 공격 수단 오카라는 일종의 활공 자폭 폭탄을 그 당시에 배치하는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람에 의지하는 유도 무기가 아니고선 더 이상 먹히는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미 반영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숱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결국 무의미한 인명소모로 이어졌다는 것이 저는 또 놀라운데요. 미군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나요? 미국이 이 부분에서 저는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서, 물론 뭐 이런 광기를 지적하는 거야. 뭐, 당연히 그렇지.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지적이야. 라고 했지만은, 네. 한 대목에서 굉장히, 되게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게 뭐였냐면은, 야, 여기서 미국은 미래를 봤구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네. 이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게 생생하게 전달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카미카제 공격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게 반복될 걸로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다. 카미카제로 인한 피해가 미래에 발생할 문제, 즉 유도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공격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도미사일, 무인항공기, 1947년, 그게 이어지나요? 1947년에 이러한 것을 상상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보고서에 쓸 만큼 구체화가 된 건가요? 그 당시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개념들은 미국에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토타입 같은 것들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게 실전에 투입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네. 이 가미가제와 이게 연결된다는 걸 정확히 캐치한 것이죠. 야, 기회포착 질이네요. 네, 질입니다. 죽음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마저 미래를 예측한 미국, 당신은 진정한 천조국.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실 방금 얘기한 이런 내용을 아예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선으로 연결한 무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미래의 미 해군을 위협할 주요 무기체계 중에 하나가 무인 공격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해안은 그죠. 대한미사일, 무인공격기. 그냥 아이디어 차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본 이 151건의 아주 정밀한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사실은 이거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경험에 의한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분석이 역시 미국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천조국 할 때 그냥 미국이 돈이 많아서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돈 많고 하는 거야 뭐 다른 나라가 그냥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고 거기서 교훈을 찾고 거기서 미래의 어떤 징후를 살펴보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이런 자세는 진짜 쉽게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은 단단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냉전 시대에도 세계 최강의 이런 이 군사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지금 AI와 새로운 드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도 굳건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시크릿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출연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나 최승병, AI 시대에 자의식을 가진 드론이 자살 공격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자의식. 이거는 정말 시크릿 넘어서 충격적인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자의식을 가질 수준이 되면은 그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살 드론은 자의식을 못 갖는 조금 레벨이 낮은 AI를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쪽 이제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자살 공격사나 현재의 그 최첨단 무기의 현황도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 훅 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1944년, 45년에 미 함대를 책임지는 제독이었다면 네. 일본군의 카미카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했을 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자살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 더 그 심리를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카미카제 대원들의 수기 이런 거 막 보시면은 네. 그들도 막 조선인들도 많이 있었고 나가면서 어머니를 외치던 그런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두려움을 잘 이용을 해갖고 그들을 좀 멀리에서부터 위협을 주는 그런 수단을 조금 더 많이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들이 지레짐작 그래 그렇죠. 공격은 역시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하면서 어머니 찾아갈래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일들도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심리전의 요소를 갖다가 심리전. 접목해 보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돌아간 경우도 있거든요. 오다가 지금 겁먹고. 그게 우문의 현답인 것 같아요. 네. 이미 자살하려고 뜬 다음에는 늦습니다. 뜨기 전에 심리 공격을 해서 그들이 초기 단계에 포기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는 시행이 됐습니다. 이 기쿠스이 작전이 벌어진 중간에 방침을 바꿔서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큐슈에 네. 이 자살 공격대 출격 기지들을 가갖고 대규모 공격을 퍼부어서 미리 뜰 공격기들을 이제 청소해 버려서 실제로 살았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린 특공대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수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군요. 네, 원점 타격을 해야죠, 역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폭 전문가 너 죽고 나 살기계의 원탑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승명 박사님 오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기에 미 해군이 주도해서 작성한 극비문서, 사후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군 카미카제 공격의 사례, 여기에 대비했던 미국의 대책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나온 찬란한 우문현답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일본의 카미카제 공격에 대해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남겼던 짧은 어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미카제는 일본의 마지막 전략이었고 그 전략의 동력은 자살도 서슴지 않는 광기였습니다. 카미카제는 일본이 패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카미카제는 오늘날에도 자살 폭탄 드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전에 없던 새로운 충격적인 극비문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왜 카미카제 공격을 했는지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일본 내부 사정 한번 정리하는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런 미 해군이 짐작한 거 외에도 일본은 이미 이 당시에 이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대비해서 진짜 독한 자살 특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기쿠스이 작전이라는 것인데요. 1945년 4월에 일본군은 어차피 정상적인 공격은 안 되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에 남아있는 항공기들을 총동원해갖고 이걸 다 자살 공격에 쏟아붓는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진짜 계획을 해놓습니다. 이때 투입된 항공기들이 육군과 해군이 각각 거의 900대씩 거의 2000대 가까운 항공기들을 동원해 놨고 그래서 네.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 기쿠스이 작전을 합니다. 기쿠스이라는 이 작전 명부터가 의미심장한데 이 기쿠스이라는 거는 일본 과거 남북조 시대 무장 중에서 쿠스노키 마사시게라는 무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막부에 충성하지 않고 끝까지 천황을 결사옹위했다고 해서 이 당시에 진짜 충신 중에 충신으로 떠받들어지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이순신 장군 정도의 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이 전력을 다해서 이제 덴노에게 충성하자 그런 의미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군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을 펼쳐갖고 나중에는 항공기를 더 끌어와서 총 거의 2250대가 넘는 항공기를 잃으면서 적지 않은 미군에게 피해 입힙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군이 사상자가 거의 10,000명 수준이 났고요. 이 당시에 36척이 침몰하고 218척이 파손을 입는 굉장한
이 피해를 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음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